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죠. 북한은 지난 5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총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쐈고요. 또 어제는 또다시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쏘면서 추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또 쐈습니다. 추가 도발을 감행한 건데 재래식 방사포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합참 10시간 뒤에야 이 사실을 공개했거든요. 과연 적절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발생 상황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방사포를 쏜 날짜는 12일입니다. 이 북한이 12일 날 이 서해안 지역으로 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쐈는데요. 이 발사 시각은 오전 8시 7분에서 11시 3분 사이입니다. 그런데 합참이 이 같은 내용 10시간이 지난 뒤에 공개를 했는데요. 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재래식 방사포였던 만큼 바로 공지를 하지 않았다가 언론 문의가 계속되자 뒤늦게 발표한 겁니다. 이 북한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겨냥해서 대적투쟁, 강대강, 정명승부 등 단어를 써가면서 강경기조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같이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방사포를 쏜 건데요. 이 북한군이 현재는 하계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종의 저강도 무력 시위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방사포 발사 직후인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고 우리군의 대비태세 점검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어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점을 좀 틀렸네요. 지난 12일입니다. 예, 제가 헷갈렸고 그러면은 이전에도 방사포를 발사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역시나 합참은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나중에 공개를 했습니까? 네, 당시에 즉각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요. 합동참모부가 보통 발표를 할 때는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탄도미사일 종류를 쐈을 때 즉각적으로 언론에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으면 당연히 회의가 끝난 후에는 혹은 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다 보고가 들어간 거죠?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가 됐다고는 하는데요. 예. 그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 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언론까지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북한의 오전 방사포 도발이 밤늦게 알려져서 대통령 일정과 맞물렸다는 이구심이 있다라는 이전 지적이에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취재진에게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고 이 국가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고 윤 대통령에게도 제때 보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거리가 짧은 이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에는 전례에 따라 공개하진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언론사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밤늦게 공개 결정이 났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인터뷰 보니까 질의응답 보니까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필요한 대응이란 게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도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대응이 있었을까요? 네, 보통 이제 ICBM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이 걸리게 되면 더 이상적으로 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이 안보리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정식 절차에 따라서 NSC를 열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사포 같은 경우는 재원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는가요? 네, 재원 같은 경우는 방사포는 특별히 나오지 않고요. 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와 고도에 따라서 예. 이 성능이 어느 정도냐는 분석이 필요한데요. 방사포까지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정부의 대응을 떠나서 방사포는 어떤 무기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위협적이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그러니까 남측 우리 정부를 겨냥해서 쏠 수 있는 건데요. 예.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대기권을 벗어나서 미국을 겨냥했다는 미사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이 방사포 같은 경우는 남북 전쟁 시에 우리 정부, 우리 땅을 겨냥해서 쏠 수 있는 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거리도 이게 100에서 200km 정도는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0km 이상급인데요. 예. 이게 그 북한 측에 봤을 때 전방에 배치를 하게 되면요. 예. 우리 계룡대라든가 음. 대전 그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곳까지 충분히 겨냥이 가능합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뭐 계속 가겠습니까? 앞으로? 네, 앞으로 전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한미일 정책이 모두 정착되기 전에 예. 떠오르는 저강도 도발을 계속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가장 우려스러운 게 가장 요즘은 7차 핵실험입니다. 예.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 봤을 때는 마지막 군사적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즉시 꺼내는 동시에 다음 카드가 없어지는 꼴이 되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 카드를 쥐고 지락펴락하면서 김정은의 결단만 최종 남아 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거라고 할까요? 요구하는 건 어떤 측면입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아무래도 대북 제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거에 대한 조율할 수 있는 협상력을 좀 높이려고 할 것이고요. 예.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예. 이 때문에 러시아가 당연히 북한의 편을 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국이 중국 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미국을 건드렸다고 해서 자기들이 반대할 명분은 없는 거거든요. 이 최근에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 제재 상임이사국들이 대북 제재를 하려고 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뭐 이제 진짜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지금 다들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예. 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 정보당국 비상체제에 이미 돌입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환경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세 가지를 둘러봐야 합니다. 일단 내부적인 요인에서는요. 식년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요.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 때문에 요 내부 민심 달래기용으로 핵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 환경적인 요인은 장마철이 관건입니다. 이 6월 말이 되면 장마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핵실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핵실험 징후를 보이면서요. 이 핵실험의 원료 규모, 위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보당국 움직임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핵실험을 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갱도를 파야 하고요. 네. 그 갱도에 측정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케이블 연결, 갱도를 대메워야 합니다. 이 순서를 모두 지켜야 핵실험을 실수가 알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결단만 한다면 측정 장비 설치, 케이블 연결 뭐 이런 순서는 며칠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군 당국도요. 이 북한의 핵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는 감청 등을 통해서 실시 여부를 어느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북한도 만만치 않은 게 잘못된 정보를 흐리면서 충분히 교란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하, 우리가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약간 교란 작전을 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핵실험 징후 우리가 먼저 포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네,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지진입니다. 예. 이 지진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핵실험을 하면서 발생하는 인공 지진이 있고요. 진짜 지진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 자연 지진이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인공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지하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거나 댐에서 물을 흘려보냈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지진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곳이 바로 기상청입니다. 예. 이 기상청은 강원도 인제, 연천, 경기 강화 세 곳에 지하 100m의 지진 관측소가 있는데요. 이 관측소에 설계된 지진계는요. 0.25g만 움직여도요. 감지되는 진동을 1초마다 모든 방향에서 잡아냅니다. 또 위성 아리랑 2호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풍길 핵실험장 주변 모두 예. 촬영하게 됩니다. 이 아리랑 2호는 가로 1m, 세로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위성 카메라가 실려 있는데요. 이 현재 지구 상공 700m 거리에서요. 지구를 하루에 14바퀴 도면서 촬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핵실험이 복잡한 갱도 안에서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갱도 안에서 실험을 실시할 경우에는요. 사실 실험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공중에서도 포착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는요. 이 강원도 고성군에 설치된 음파 측정기를 가동시켜서요. 공중 음파를 측정합니다. 이 공중 음파는 폭발물이 터질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자연 지진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중 음파가 감지됐다라는 것은 바로 인공지진이라는 거고요. 이 때문에 핵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나서게 되는데요. 예. 이 원자력 안전기술원은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10월에 사우나라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치 같은 경우는요, 핵실험을 한 뒤에 공중으로 새어나 나오는 이 방사선 입자를 잡아냈는데요. 이 방사선 입자 같은 경우는요, 이 3, 4일 동안 한반도 상공을 떠돕니다. 이 때문에 방사선 입자를 통해서 핵실험 원료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풍향과 풍속, 방사능 농도에 따라서요, 탐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풍계리 그 갱도에서 핵실험을 한 입자가 우리 상공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상당하네요. 그러면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일본에 날아오는 미군 공군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뭔가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했듯이 공기 입자를 잡아내는 특수 정찰기입니다. 이 불사조라고 불리는 WC-135 기종인데요. 예. 이 특수 정찰기 같은 경우는요, 오키나와 가네다 주일 미군 기지에 대기하고 있다가요, 핵실험을 하게 되면 바로 동해 상공을 비행합니다. 이 특수 정찰기 같은 경우도 미군에 딱 2대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핵실험 탐지가 주요 임무입니다. 이 특수 정찰기 같은 경우는요, 동체 옆에 이 표본 수집 장비가 달려 있는데요. 예. 이 장치를 영하 50도 이하로 낮추게 되면요, 이 공기 중에 핵물질이 달라붙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핵폭발 과정에서 원자가 인공적으로 깨지면서 방출되는 이 방사선 물질을 측정해서요, 핵실험 여부는 물론이고요, 이 원료가 농축 우라늄이냐 플루토늄이냐 수소폭탄이냐 모두 구분해냅니다. 또 이 측정하는 비행기 말고 지상 감시 정찰기도 떠다니는데요. 이 바로 조인트 스타스입니다. 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때마다 동해 상공을 나르면서 이 핵실험장 근처를 샅샅이 훑어내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ICBM, SRBM,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섞어서기 도발을 계속 북한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도 이 정찰기가 동해로 거의 매일 투입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장마철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갱도 안에서 실험을 하는 거여도 비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나 보죠? 비가 많이 오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땅이 무너집니다. 이 때문에 주변에 다른 피해, 제3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통상 6월 말부터 북한에서는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핵실험이 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서둘러서 할 경우에는 6월 말 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관측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북한은 실제 2006년부터 17년까지요, 모두 6차례 핵실험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장마철에 해당되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벌써 6월 중순인데 이제 장마철이라고 할 시간이 사실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앞서서 그 북한 내부적인 요인들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까닭들이 있습니까? 네, 이 미국의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라고 하죠. 이 CIA에서 월드 팩트북이라는 최신판 책을 발간했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 북한의 지금 부족한 식량 양이요, 86만 톤입니다. 이 두세 달치에 해당되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족분을 메우려면요, 수입을 하거나 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북한 주민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북한에서는 이른바 모내기 전투가 한탕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농촌뿐만 아니라요, 도시 인구가 대거 동원됨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이 영농철에 하필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요, 비상 방역 체계가 가동된 겁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봉쇄로 이 노동력이 이동할 수가 없다 보니까요, 모두 모내기에 차질을 빚어지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작황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주민들 민생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시기에 계속 돌아가는 모양새인데요. 대부분의 준비는 이미 다 끝났고요. 최대 효과를 얻어낼 감행 시기가 언제냐, 이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최근에는 한 달 전에 열병식 기록 영화를 계속 연이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분위기를 좀 띄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입니다. 또 이미 짜놓은 국방 발전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겠다 의지 다지면서 방역으로 흐트러진 민심 다잡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7차 핵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그 실험을 하게 되는 핵심이라고 할까요? 위력 등을 확인하는 겁니까? 네, 핵실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플루토늄이냐 우라늄이냐 원료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예.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찾아내야 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요즘은 전술핵을 많이 씁니다. 예. 옛날에 그 미국이 일본에 떨어졌던 핵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인명살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국제사회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핵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쓰는 전술핵을 많이 쓰려고 하는 건데요. 이 전술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군사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 일단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요. 이 핵탄두를 작게 만드는 걸 하려면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좀 더 해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꾸 쏘는 이유는요. 이 핵탄두를 장착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리려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떨어져야 하는데요. 네. 그때 탄두에 가해지는 열이 수천 도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핵탄두를 보호하려면 이 페어링 기술을 보유를 해야 하는데요. 예. 이 페어링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두의 소형화 등등 또 전술핵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텐데 이 핵실험을 하고 나면 우리 측에서 그러니까 쐈다 안 쐈다 실험을 했다 안 했다 말고 그런 뭐랄까요 재원이랄까요 그런 것도 파악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이 대기권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려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는 인공위성을 쐈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조만간에 나로 2호를 쏘게 되는데요. 예. 이 나로를 쏘게 되면 저희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그 인공위성을 단 부분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 ICBM과 인공위성을 나르는 발사체는 이 재원과 모든 게 같습니다. 이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핵탄두가 얼마나느냐, 뭐 얼마까지 날릴 수 있느냐 이게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앞서서 전술핵 말씀하셨는데 6차 때까지는 전술핵은 따로 실험이 안 됐었던 거죠? 네, 북한이 요즘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다각화입니다. 이 발사체를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건데요. 예. 이 때문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SLBM 같은 경우도 발사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게 핵 소형화입니다. 아무리 발사체를 많이 만들어도 핵 소형화를 하지 못한다면 핵탄두가 없다는 건데요. 예. 빈 깡통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전술핵 또 핵탄두 소형화 등을 북한이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도 그에 대응할 시나리오가 현재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이 때문에 얼마 전에 샹그릴라 대회에서도 그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요. 예. 지금 최근에 어제죠.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 본토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작전 계획을 업데이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가정하에 한미군이 작전 계획을 짰다면 예. 이 앞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작전 계획을 짰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말씀해 주실 때 6월 말 이후로는 지금까지 6차 핵실험 동안은 6월부터 8월까지 쏜 적이 없다고 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